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한 도시 복판을 걷고 있는데 사실 이 강좌는 도시 한 복판에서 할 게 아니라 시골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 강좌를 열어야 되는데 오토바이 소리 나고 장난 아니죠. 하이데거와 반 고흐의 구두라고 하는 반 고흐 구두, 하이데거와 반 고흐 구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데거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계속 저의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 건데 아주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자, 반 고흐는 우리가 불행한 그러한 정말 누구죠? 피카소는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았는데 고흐는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야 유명해진 그런 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데거는 후기에 존재의 은둔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존재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시의 작품과 예술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특히 예술 작품 쪽에서는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예술의 근원이라고 하는 Der Ursprung, 예술 작품의 근원이겠네요. Der Ursprung des Kunstwerkes라고 하는 그 책을 썼죠. 거기에서 반 고흐의 그 군화 같은 구두 있죠. 여러분 알잖아, 반 고흐의 구두. 저는 뭐 그게 군화로 보이더라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군화 있죠. 저는 그걸로 봤는데 그 군화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근화는 사실 반 고흐 자신의 어떤 구두인데, 미술사를 전공한 자가 하이데거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분석을 미술 작품을 오해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이 작품을 뭘로 봤는가 하면은 그 시골 농부의 아내의 구두로 봤거든요. 시골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아낙네가 농부의 아내가 그 신발을 신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대지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걸로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술사를 전공한 미술계 쪽에서 하이데거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흐의 구두고 뭐 그러면서 미술사적으로 미술 역사적으로 하이데거에게 교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근데 뭐 그게 뭐 반 고흐의 구두든 시골 농부의 구두든 그건 철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철학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학과 미술사의 차이를 여기서도 드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미학은 미술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학은 철학자가 다루는 거고, 미술사는 미술계에 속하는 예술가도 아니고 뭐 미술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다루겠죠. 그래서 미학과 미술사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하여 하이데거가 이 반 고흐의 구두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엄청 재미있잖아, 그죠? 이 주제도. 그래서 예도가 사실은 이 농장이라든지 뭐 최소한 도시의 공원이라도 가야 이 강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그 다음에 또 삶의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저의 지적 레벨이 오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를 꼭 열고 싶고, 그래서 예도는 마침내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하이데거와 반고흐의 구두, 몰라, 반고흐의 구두 이렇게 뭐 강좌 이름을 붙일지, 어쨌든 단편 강좌입니다. 이것도 5분 강좌가 아니라.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흐의 구두를 존재가 드러나는, 이 세계의 존재가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작품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구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탁월한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모든 사물은, 그죠? 모든 도구는, 구두도 우리의 인간의 도구죠. 도구는 눈앞에 있음과 손안에 있음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들었으면 최소한 하이데거는 이 두 개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같이 비교적으로 갑니다. 눈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구두가 내 눈가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고대 존재론이라 그래서, 전통 존재론이라 그래서 이걸 거부하죠. 근데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존재와 시간에서 가르쳐 준 게 뭐야? 망치를 분석하면서 손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는 그냥 단순한 사물이다, 눈앞에 있는 사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눈앞에 있음이라는 그 개념에 속하고, 그런데 이 구두는 그냥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이 구두는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망치가 망치 하나로만 기능하지 않잖아요. 망치만 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물리학적인 의미 외에 뭐가 있냐고, 뭐 망치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도구는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어. 눈앞에 있음으로 돼버려요. 하나로 돼버리면. 그런데 모든 도구는 그 세계 연관 안에서 의미를 가지려 그러면 이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존재란 개념이에요, 여러분. 존재자의 존재는, 모두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그의 존재는 다른 타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죠. 세계 안에서. 이건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과 신은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로 봤다는 거죠. 정말 독특한 어떤 분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했던 그 하이데거와 시라는 그 제목,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하이데거와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좌를 제목을 달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짝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도구들이 어떤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 개념,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 자체는 그냥 눈앞에 있는 구두, 그러면 그게 누구랑 관계되어 있어요? 구두상이라든지 구두를 만든 그런 자와 관계되어 있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물로서의 하나로서만 그게 관계하지만은, 사실 구두는 인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 세계 안에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단지 왜 분석하는가 하면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의 존재를 얘기하거든. 존재자의 존재, 구두라고 하는 그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예를 들면 예술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고흐의 그림 앞에서 철학자는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은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은 이래 나갑니다. 그 붓터치가 어떻고 그 붓의 터치가 뭐 이렇게 진해서 그 명암 자체가 그 고흐의 작품의 어떤 특정한 색깔면이
이게 무슨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거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무슨 추상 미술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게 미술 산하든지 예술계에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철학자는 그걸 넘어섭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웃긴다는 거지. 그거는 미술 사적 관점이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분석하는 이 반고흐의 이 구두를 하이데거는 안악내의 구두로 그렇게 농부의 아내의 구두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악내가 그 신발을 신고 농장에 가서 아니면 대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것하고 관계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구두는 단지 눈앞에 있는 사물로서의 구두가 아니라 그 구두의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두 자체는 사물로서 있지만 구두의 어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삶과 상황과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구두를 신고 일을 하는 그 안악내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는 뭐야? 고흐의 그림 안에서는 그냥 뭐 군화가 2개 딱 있고 눈앞에 있는 사물로서 보이잖아.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저는 이래 봤거든요. 그 작품을 왜 봤는가 하면은 뭐 군화를 신고 1, 2차 세계대전 때 참 그 군화, 하이데거가 그걸 분석을 하면서 하이데거를 모를 때는 그걸 1, 2차 세계대전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참여했고, 야, 그들의 노고가 그 신발 속에 있구나. 이것도 구두 자체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근데 구두 자체에 무슨 그게 뭐 가죽이 질기고, 그 다음에 그게 저 구두는 참 질기게도 생겼네 이러면서 구두 자체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러한 거는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대지와 이 대지를, 하늘과 대지가 있죠.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키는 어떤 그 농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게비얼트라 그래서 특정한 방면이라고 그러고 뭐 방역이라고 그러고 방사라고 번역해.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 존재의 터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다스 오펜의 데스자인스, 그러니까 존재의 넓은 터가, 열린 터가 드러나는 그러한 공적 장소를 하이데거는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하이데거한테서는 진리가 뭐야? 진리는 그냥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야? 칸트랑 후설이랑 또 누구예요? 그 인식론자들 말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진리는 뭐야? 바깥에 있는 사물이 대가리 안에 있는 범주와 일치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한테서 진리 개념은 플라톤의 아남네시스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알레테이아는 뭐야? 진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의 어떤 인식과 만나서 그 대상 자체의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거든.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우리와 만났을 때 그 대상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 이게 바르하이트 진리 개념이에요, 하이데거의. 그것도 5분 강좌로 또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진리의 현실하는, 이러한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가 예술 작품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있다라고 봤고,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서 하이데거는 그 신발을 예도와 같이
뭐 1,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들이 신었던, 아니면 옛날에 전쟁에서 신었던 그러한 어떤 군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발을 하이데거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내의 그런 작품, 그런 걸로 그걸 간주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구두 안의 어두움은 그 농부의 아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대지를 밟았고, 그 어둠 속에는 아낙네의 어떤, 제가 읽은 대로 그대로 하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이데거를 이해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서를 읽은 대로. 그러니까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구두의 어두움은, 고흐의 그림에서 구두 안쪽의 어두움은 이미 그 아낙네가 대지에서 밀을 줍고, 그 다음에 밭고랑을 갈고 하면서 대지의 그 황량함 속에서 노동의 땀이 스며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구두 바깥은 대지의 이슬로 덮여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이슬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대지에, 그죠? 그 다음에 길을 지나면서 또한 무수한 이 땅과 하늘의 어떤 그러한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흔적들을, 그 농부의 아낙네의 삶의 흔적이 바깥에 그대로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어두움은 그 아낙네의 고달픔. 그러나 뭐죠? 가을이나 겨울에 추수할 수, 밀을 언제 추수하는 거야? 그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그 수확물을 가져다 주고, 그 수확 안에서 또한 농부의 아낙네는 농부와 함께 황량한 들판에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러한 터가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본래성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그 농부가 살아가는 삶의 일체가 이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나는 게 바로 반 고흐의 구두가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철학자의 미학적인 분석입니다. 그 이해가 되죠. 절대 그 구두는 세계 안에 있는 인간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인간이 그걸 신고 어떤 방식으로건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거기에서는 그런 흔적들, 그런 존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그 예술 작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자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의 계시를 통하여 관람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또 되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본래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이데거는 고흐의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구의 이 세계 안에서의, 여러분도 꽃병 있지, 꽃병도 도구고, 그 다음에 구두도 도구고, 반 고흐의 구두뿐만 아니라 꽃병도 얼마나 많이 화가들이 그립니까? 다 도구야. 근데 그 도구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쓴 망치 있지, 오래 쓴 연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래 탄 자전거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청 오래 신은 신발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정이 깃들어 있는, 한국말로 정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도구는 하이데거는 인간과 연관되어 있고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어디를 가나 다른 도구와 만나게 되고 또한 다른 인간과 만나면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게 도구라는 거죠. 그걸 하이데거는 신뢰성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어요? 신뢰. 줄레슬리카이트. 신뢰라는 거예요. 모든 도구는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갖고 있다. 그건 인간과 세계와 도구는 공동의 어떤 그러한 의미의 총체적인 어떤 그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철저하게 뭐죠? 신뢰성으로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도는 모든 사물은 정을 갖고 있다. 한국말로. 재밌죠? 모든 도구,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용했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신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게 또 부엌칼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음식을 자기한테 해줬는데 그 도구에 엄청난 정을 느끼면서 그 도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러한 도구들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머니의 성경책 같은 거, 그죠? 그건 단순히 하나의 책이지만은 엄마가 봤던 그 어머니가 일평생 동안 보면서 봤던 때 묻은 그 성경책은 동일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머니의 발자취와 존재적 삶이 묻어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러한 도구로서 사물로서 단순한 책으로서 그렇게 간주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와 예술은 과학기술 문명에서 인간의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치료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달픈 시대에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쉴 때 연속극만 쳐보지 말고 연속극도 가끔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줄 때가 있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시를 읽고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철학 강의도 한 번씩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고전들을 읽고 또한 화분도 가꾸고 자연에 가서 자연과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이데거한테서는 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물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장소를 하이데거는 진리가 드러난다 그러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어떤 그 과학기술 문명에서 빼앗겼던 그러한 본래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예술작품과 시를 읽는 것에 하이데거는 두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뢰성, 정이 든 어떤 그 사물의 어떤 하나의 도구. 그래서 예술작품은 그 화폭 속에 작은 화폭 속에서 어떤 그 일상의 삶이라든지 일상의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어떤 사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보면서 정지된 작품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면서 그 바라보는 자의 어떤 삶의 존재가 다시 한번 치유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 예술의 근원에 나오는
반고흐의 어떤 구두를 분석하면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에 대한 어떤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언제나 자기 철학 안에서 예술 작품을 해석하죠. 이건 정말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이데거의 미학은 그러니까 언제나 존재 사건과 관계됩니다. 이걸 또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제1부에서 우리가 지금 1차 자료 읽고 있는 그 1부에서 하는 주제도 하이데거를 따라서, 물론 이제 가다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가다머가. 그죠? 이 예술 작품의 근원보다는 하이데거의 이 책보다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일부가 철학적으로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은 은폐와 탈은폐로서 우리의 존재가 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망각된 이런 상태에서 비로소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두나 그 반고흐의 구두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고흐의 어떤 삶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예술 작품을 접하는 관람자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잃어버린 상실된 그러한 인간성까지도 그 존재를 통하여, 드러남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철학이 바로 하이데거의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해석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의 어떤 그 도구와 세계가 맺고 있는 그 관계,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특정한 진리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고흐는 역시 위대한 어떤 그러한 예술가였는데, 하이데거를 통하여 그 고흐의 구두가 농부의 아내의 구두가 되어서 이 세계의 대지와, 그죠? 자연과, 그 다음에 농부의 그 아름다운 삶, 그 다음에 또한 대지를 밟았을 때의 그 흙의 냄새,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분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또한 이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이데거의 그 분석을 통하여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을 예도가 마련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걸어오면서 단편 강좌 하나 했네요. 뭐 20분이든 30분인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하이데거와 예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생각하다가 반고흐의 구두라고 할까? 아니면 하이데거와 예술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반고흐의 구두 이렇게 이게 낫나? 뭐 하여튼 우리 창호 형님이 둘 중에 알아서 반고흐의 구두도 괜찮은 것 같아, 이 강좌 제목을. 근데 이 강좌 제목은 사실은 하이데거의 예술 해석입니다. 미학입니다. 미학.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좋은 저녁 되셔요. 창호 형님도. 얘도는 물러갑니다. 주스.